자, 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 회계사고요. 먼저 무료 특강, 이거 무료예요, 무료. 이거 무료 특강 하기 전에 OT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저는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지한송. 지한송 회계사고요. 2011년도에 회계사 합격한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리랜서, 강사, 그다음에 뭐 가치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돈 되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과목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과목은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 그다음에 회계도 가르치긴 하는데 그 외국 시험 있죠. AICPA라든지 CFA라든지 CMA라든지 그 외국 시험에서는 회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험에서는 제가 회계를 가르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 재무관리라고 했잖아요. 재무관리. 이 재무관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요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앞서서 선행돼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게 회계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를 뭐 그러면은 중급 회계, 고급 회계까지 다 알아야 되냐? 물론 알면 좋죠. 하지만 재무관리를 강의하면서 필요한 회계 지식들은 그때그때 또 제가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재무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요거예요. 지금 우리 하는 거. 요 정도 회계는 그냥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재무관리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목적에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제 샘플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재무관리 그 특강 있죠? 2일 특강이에요. 2일 특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 듣기 위해서 기초 소양을 만드는 거예요. 1일차에 오늘 그러니까 1일차에는 뭐 하냐? 1일차는 회계 기초. 회계 기초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회자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경영학과 손. 경영학과. 인문계. 인문계. 나는 이과다. 이과들도 오셨어요. 이과들도. 보통 이과들이 그 경영 복수 전공도 요새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이과생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공계 졸업한 그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문과에서 이과로 가긴 어렵죠. 그런데 이과에서 문과로 가기는 쉽거든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문과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버렸는데 사실 물건을 1년 판 사람하고 물건을 10년 판 사람하고는요 그 짬에서 나오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들은 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짬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뭐 수업 진행하면서 문과와 이과의 여러 가지 특성을 좀 설명드리면서 요새는 문과, 이과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사회적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어쨌든 문과는 숫자를 잘 안 다루는데 유일하게 숫자를 다루는 게 이게 회계 재무관리 이쪽이에요. 그래서 어려워하죠. 회계 재무관리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숫자가 나오니까요. 수포자들 많잖아요. 수포자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회계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 지식이 뭐 대단한 수학적 지식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곱하기도 잘 안 나와. 나누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2일차에서 재무관리 기초를 다루거든요. 근데 재무관리 기초를 다루면서 수학적 지식을 추가로 가르칠 겁니다. 재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적 지식 있죠. 그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과든 뭐 문과든 수학을 포기했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이 2일차 무료 특강은요. 아시겠죠? 이걸 듣고 괜찮은데 할만한데 그럼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고, 듣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이러면 그냥 경영학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관리랑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폭이 넓어지잖아요.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업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건데, 근데 자기의 한계도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이 있다 보니까 20년 지금 뭐 30년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 이 베이스가 많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재무관리의 그 문턱을 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대단한 수학적 지식을 제가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할만하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1특강을 듣고 자기는 재무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커리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2일특강이 기초예요. 기초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비전공자들은 듣는 게 낫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제가 실강 강의를 다음 주부터 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기본 강의는 개념 강의고요. 그 다음에 문풀 강의가 있는데, 문풀 강의는 이미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고, 개념 강의도 이미 있긴 한데 제가 올해 새로 찍는 거예요. 개념 강의 물풀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문제 위주, 우리 말문제 개념 위주 있죠? 말문제 위주의 어떤 강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급 강의가 있습니다. 뭐 통합전공이라든지 상경통합에서 나오는 경영학 시험 중에는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를 배제한 어떤 말문제 위주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급 강의는 뭐 개념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문풀 강의도 있습니다. 개념, 문풀 다 있어요. 개념, 문풀이 있는데 요거는 말문제 플러스 계산 문제까지, 계산 문제까지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까지 커버를 한다. 말문제 플러스 계산. 그래서 이 중국 강의를 잘 들으려면 어떤 수학적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는 듣다 보니까 이 뭐 한국은행도 한번 가볼까? 한국은행 가볼까? 수출입은행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심화 강의까지 가시면 됩니다. CPA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회계사 수준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단일 전공은 한 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조금 낮은 금융공기업 있잖아요. 비매치. 비매치도 요즘에 좀 어렵게 나오던데, 어쨌든 그거 비매치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공기업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공기업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경쟁 상대들이 많잖아요. 요새 취업 시장도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수준 그거까지 딱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이상으로 하려고 해야지 그 밑에 있는 그보다 조금 낮은 원하는 그 공기업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업할게요. 회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1일차 회계 기초 있죠? 제1장 회계 기초. 자, 그러면 회계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회계가 뭐냐? 자, 여러분 가계부 써요? 여러분 용돈 기록장 이런 거 쓰십니까? 용돈 왜 써요? 그거 왜 써? 용돈 기록장. 자기가 뭘 썼는지,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기업도 뭐 쓰겠죠? 기업도 기업은 가계부라고 안 하겠죠? 기업도 뭐 장부라고 하거든요. 장부. 기업도 장부를 쓰거든요.
장부 왜 써요? 용돈 기록장처럼 가계부처럼 뭐가 나갔고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런 목적은 약간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기업이 장부를 쓰는 목적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하고 경영학의 차이가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가면 돼요? 경제학 경영학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학은 시장을 다루고요. 경영학은 기업을 다루는 겁니다. 그냥 경영학은 기업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 이거 다루지 않습니다. 기업을 다룹니다. 기업을. 그래서 기업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고 그 기업의 활동들을 가지고 경영학의 여러 과목들이 나뉘어져 있죠. 마케팅, 인사, 노무 다 기업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회계, 재무관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업의 목적은 뭐냐? 기업의 목적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자 이제 회계가 등장하는데요. 기업의 가장 큰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조달이라는 활동입니다. 조달. 조달이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돈 기록장, 그 다음에 우리 가계부 쓸 때는 돈을 빌리는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개념이 없는데 기업은 돈을 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돈을 빌려요. 누군가 사업을 하는데 친구가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1억만 빌려줘 해요. 친구가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1억이 일단 없어요. 1억이 일단 없고 1억이 있다 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가 싫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다고 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가 하는 사업 되게 궁금하겠죠. 잘 되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싶겠죠. 자,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달을 하는데 투자자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그 투자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자, 하나는 주주예요. 나중에 채권자, 주주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채권자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주는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을 떠올리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그 기업은 거기 저기 그 서초사옥이 있거든요. 그 서초사옥을 떠올리는데 그거는 그 기업의 유형 자산입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산이지 기업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기업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냐면 그냥 등기소에 가가지고 법인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설립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그 공간 안에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런 거는 좀 부수적인 얘기고 사실 기업을 설립하는 건요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들 때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채권자, 은행 또는 내 돈으로 모집한 다음에 돈을 모집해가지고 기업을 설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추가적인 활동들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돈을 조달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할 때 여러분 친구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건 고마운데 고마운 친구긴 한데 맨날 와가지고 간섭하고 장사 잘 되냐 물어보고 하면은 이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래도 1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3개월에 한 번씩 와라. 내가 그 동안에 작성을 잘 해가지고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수입 얼마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뭐에 썼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너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할게. 그때 그 정기적으로 보고한 보고서 있죠. 그 보고서가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재무제표라는 것이고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에서 회계라는 언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요,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작성해야 돼요 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도 게임에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룰이 게임을 하는 것보단 조금 짜증나죠. 배우는 게. 근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목적이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나의 수입 지출 그 관리 목적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줄 목적인 겁니다. 기업이 장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관리 목적을 넘어서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보여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메인입니다. 메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유인물 보시면 회계란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의 거래 및 사건을 정리 기록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 여기서 기업의 거래 및 사건, 이게 기업의 활동이죠. 그거를 정리 기록해가지고 정보 이용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물론 투자자 말고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겁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채권자랑 주주예요. 그 주주한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효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약속된 표시로 전달하는 정보 체계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으니 너는 이 룰에 따라가지고 장부를 작성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혼선이 없어요. A는 A 따로 장부 만들고 B는 B 따로 만들고 이러면은 그 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룰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모든 룰을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룰을 딱 정해놓고 모든 기업들이 그 룰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은 정보 이용자들도 하나의 룰만 가지고 그 기업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계 거래의 발생 근원은 당연히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그 표시 방법 있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보고서 있었죠? 아까 그 보고서. 그 보고서가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이 재무제표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바로 밑에 있네요. 재무제표 FS라고. 자, 재무정보 이용자는요. 내부정보 이용자,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이 되는데 내부정보 이용자, 경영자라든지 임직원들 있죠. 이거는 관리 목적이겠죠. 그쵸? 수입 지출에 관련된 관리 목적. 약간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했고요. 가장 메인이 되는 목적,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줄 목적이죠. 주주나 채권자, 정부, 외부 감사인 저 같은 회계사,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관, 그 기업에다가 그 채권의 등급을 매기거든요. A 등급, B 등급 막 이런 거 매기거든요. 그런 사람들, 신용평가 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제공받은 사람들은 그 제공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나, 이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기업의 활동, 회계 시스템, 정보 이용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그 밑에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수단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수단. 장부를 작성하는 어떤 룰이 있다. 그 룰은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그 룰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룰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 있죠? 보고서.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되는 그 보고서. 그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자, 재무가 돈이라는 의미죠. 돈. financial, 돈. 그 다음에 statement. 이게 보고서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S가 있어요. S. statement. 여기서 S가 있어요. 그 S 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가 그 밑에 있는 5가지거든요.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자본변동표, 5. 주석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1번하고 2번이에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고요. 현금흐름표까지 뭐 거의 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90% 정도, 현금흐름표가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뭐 언급은 좀 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인지. 자, 그러면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요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보고 위에 가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이거 아에 이고요. 재무할 때 쟤는 아에 이고요. 요거 제표할 때 쟤는 이거 어에이예요. 어에이. 모두 제자에 모두 제. 그렇기 때문에 어에이입니다. 이거 가끔 이게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은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재무제표의 종류 크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렇게 크게 메인이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기업보다 일단 사람으로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물어볼까요? 얼마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얼마 있어? 랑 얼마 벌어가 있을 겁니다. 얼마 있어랑 얼마 벌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자, 요 재무상태표가요. 어떤 개념이에요? 얼마 있어라는 개념. 얼마 있어?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야? 이런 느낌이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있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얼마 벌어?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얼마 있어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특정 시점. 특정 시점에 얼마 있는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요. 얼마 벌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정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은 1년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라는 게 여기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있어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있어. 100억 있어. 나 100억짜리 건물 있어. 자, 그러면은 이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산. 그런데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다 차입해가지고 샀어요. 부채가 100억이에요. 채무가 100이고 자산이 100억이에요. 얘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다 지 돈으로 샀어요. 부채 하나도 안 썼어요.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 누구랑 해요? 그거까지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자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 딸림, 채무, 부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채라고 했을 때 부채가 100억이에요.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라고 부르냐면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 부르거든요. 회계에서는 자본이라 부르고 나중에 재무관리에서는 자기자본이라 부를 텐데 어쨌든 지금 회계 배우는 거니까 회계 용어로 쓸게요. 순자산.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입니다. 얘는 순자산이 빵이에요. 하지만 밑에 친구는 순자산이 10억이에요.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만 보여주면 안 되고 그 자산의 여러 가지 조달 방법들, 조달 그 구성 상태들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볼게요. 자산을 왼쪽에 땄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순자산, 자본이죠? 자본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80억이야. 그래서
자본이 20억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기업이. 그러면 여러분, 아하, 100억짜리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갚을 돈이 80억 있고, 그 다음에 순자본, 순자산, 20억 정도가 실제 자산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거 있죠. 실질로 공시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나타나 있자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실제 자산, 실제 뭐 공시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시면 자산 100, 부채 80, 그 다음에 자본 20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왜? 보기 편하잖아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합이 똑같아요. 계속 이거를 맞춰 나갈 겁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이 방법이 이거를 나중에 회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아실 단어인데, 복식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맞춰 나가면서 작성하는 그 방법을 바로 우리는 복식북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이런 양식입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수업 목적에서 공부 목적으로는 이렇게 배우겠다. 됐죠? 이게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벌었어? 여러분은 재산이 10억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연봉이 10억인 게 좋아요? 연봉이 10억인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는요, 어떤 누적적인 개념입니다. 누적. 지금까지 벌어온 것들에 대한 누적. 그 누적이 바로 이 재무상태표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아까 제가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죠. 벌어들인 거, 뭐 쓴 거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따가 설명드리고, 손익계산서부터. 손익계산서에 벌어들인 거, 수익, 쓴 거, 비용 해가지고 여기에 순이익 이렇게 나눕니다. 수익, 비용, 순이익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작성할 때 있죠. 작성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는요, 현금의 오고감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수익 비용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회계에서는요,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의 오고감과 상관이 없이 어떤 룰에 의해서 이거는 수익이야, 이거는 비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이제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면은 내가 돈을 벌었는데 분명히 돈이 들어왔는데 수익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룰이니까, 회계에서 정해진 룰이니까 그걸 따라야 됩니다. 물론 그 룰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하지만 결국은 현금과 상관이 없이 작성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죠. 자, 현금 흐름표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사실 이 BS를 적을 때 위에다가 뭘 적어줘야 되냐면 특정 시점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산 항목 중에서 현금이라는 자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자산이라고 썼지만 요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항목들이 존재한다고요. 아까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 있죠? 그 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현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산을 제가 100억인데 이 안에 현금이 10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들이 쭉 있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 날 보니까 현금이 15억이 됐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있었고 부채 얼마 그 다음에 자본 얼마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5억 늘었네. 현금이 5억 늘었죠. 그 현금 5억 는 거 요것만 현금 5억 는 거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현금 흐름 해서 순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 요 예시로 보면 순 현금 흐름은 5억입니다. 5억이에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의 목적은 뭐냐면 5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떤 활동에 의해서 5억이 증가한 거야?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별로 보는 겁니다. 기업의 활동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영업, 투자, 재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감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건을 팔았어요. 영업, 투자, 재무 중에 뭘까요? 영업.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장을 지었을 때 공장 지으면서 30억 발생했어요. 유출됐어요. 그 공장 지은 거는 뭘까요? 투자. 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어요. 50억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50억이겠죠? 그거는 재무죠. 그러니까 감으로 여러분들이 때려 맞추면 되는 거예요. 회계 기준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서도 이거 영업으로 해라, 투자로 해라, 이거 재무로 해라.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 투자, 재무 요거 안에 세부 항목이 있겠죠? 만약에 요게 15억, 요게 뭐 예를 들어서 8억, 그러면은 요 7이니까 요거 2억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가로 쓰는 거 있죠? 가로 쓰는 거. 이 가로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낼 때 이 마이너스는 요게 가로는 이거 마이너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좋은데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이너스인데 요렇게 안 쓴다고요. 왜 이렇게 안 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항목 표시할 때 요거 많이 쓰죠.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항목 표시할 때 여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요 숫자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이건 헷갈리니까 숫자를 마이너스 표시할 때는 우리 약속을 하자. 가로를 치자.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다라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익 비용이 바로 이 현금 흐름표상 수익 비용일 겁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는요,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누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 비용은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이 없이 작성되는 이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 요거를 배우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 거 여기 재무상태표 BS라고 있죠. BS, 밸런스시트의 준말인데 그거는 위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특정 시점이죠. 특정 시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크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지금 이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 뭐 재고자산,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이고,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자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 돈을 갚아야 될 의무 있죠? 차입금, 미지금.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순자산,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해석할 때 있죠? 건물 90억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100배니까. 자, 요거를 해석할 때
우리는 요 순서로 해석했습니다. 즉 자산 내가 100억 가지고 있고 그중에 내가 갚아야 할 돈 80억이니까 내 순자산은 20억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80 빌리고 그 다음에 내 돈 20으로 조달했어. 그래서 자산 100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뭐 똑같은 그 개념이라고 해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훈련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 자본으로 조달해서 100억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밑에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보시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금의 유입,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경영 성과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수입액,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지출액. 옆에 보시면은 순자산의 증가분, 감소분 있죠. 손익계산서 상에서 내가 뭐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발생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기분 좋은 거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본을 늘리면 됩니다. 얘를 늘리면 되죠. 얘를 늘리면 저절로 뭐가 늘어져요? 뭐가 늘어나요? 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얘를 늘리면 저절로 얘가 늘어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약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를 줄이는 겁니다. 얘를 줄여서 얘도 줄어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50억, 뭐 비용이 30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2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기초니까 기초면서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비용할 때는 왜 마이너스 안 쳤어요? 비용 자체가 음수의 개념이죠. 마이너스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50에서 그냥 30 빼가지고 20 나타내는 겁니다. 저기 마이너스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 아셔야 되고, 비용 자체가 야 너 비용 얼마야 했을 때 비용 30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비용 마이너스 30억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비용 자체로 음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빼주면 된다. 비용은 빼주면 된다. 그래서 순이익 20억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 여기서 있는 숫자, 여기는 숫자는 특정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매일매일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 1월 2일 날 재무상태표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만 끊어가지고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이 재무상태표가 사실은 무수히 많이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만 12월 31일이죠.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재무상태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작년 말, 올해 말 이렇게만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재무상태표에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BS를 이렇게 만약에 제가 현금 10억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10억이 지금 있는 상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인데 현금 위로 화살 표시하고 10. 이건 뭐냐면 10억만큼 증가를 했구나. 요거를 표시할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최종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딱 얼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10억 벌었어를 내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10억 벌었어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떨어지는 거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제가. 자, 이런 과정.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순자산의 증가분, 순자산의 감소분이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의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표로 크게 영업, 투자, 재무로 나뉜다. 영업, 투자, 재무에 대한 설명이 쭉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 영업활동, 생산, 판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죠. 생산, 판매. 이게 영업활동이고요. 투자활동은요. 말 그대로 투자예요. 공장 사고, 기계 사고 이런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매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액. 그 다음에 다 썼어요. 기계장치를. 남에게 팔았습니다. 그것도 투자입니다. 대신에 보통 투자는 음수의 개념이 좀 강하죠. 그렇죠? 투자는 음수 개념이 강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계장치를 팔아가지고 번 돈, 요거는 유입액이죠. 유입액. 이때는 투자 CF의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장치와 관련된 어떤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액, 혹은 나중에 뭐 차입금 상환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 차입금 상환했을 때 유출액, 그런 것들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영업, 투자, 재무 있고 순현금 흐름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기초현금, 기말현금 있죠. 이게 기초현금, 기말현금이 밑에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요. 기초현금, 그 다음에 기말현금. 자, 제가 이 현금 흐름표를 그릴 때 얘를 가지고 그렸거든요. 2019년 12월 30일이라고 2020년 12월 31일인데 기초현금은 얼마예요? 여기서 10억. 그쵸? 기초현금 10억. 그 다음에 기말현금 15억이죠. 그러면 기초현금 10억에서 뭘 더하면 돼요? 순현금으로 5억 더하면 기말현금 15억 나오죠. 그렇죠?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요. 일정 기간의 개념도 들어가고요. 특정 시점의 개념도 들어가네요. 현금 흐름표에는요. 대신에 현금과 관련된 것만. 현금과 관련된 것만. 돈 중요하잖아요. 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만 관련된 어떤 표를 또 만드는 건데 그게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재무제표 3개 배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기본 항목 받고 앞에 1페이지의 하단 부분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재무제표 FS Financial Statements에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1. 재무상태표, 영어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지금 현재 상태. 근데 줄여서 Balance Sheet, BS라고 쓸 거예요. BS, 밸런스 시트. 밸런스가 균형이잖아요. 좌우가 균형이 맞는다라는 개념으로 저거를 BS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Income Statement, Income Statement, IS,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활동별로 보여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 변동표. 여러분, 기업은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다가 가지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람이 활동하는 것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거거든요. 기업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설립한 다음에 그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때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크게 투자자, 2개의 투자죠. 2명의 투자자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채권자, 그 다음에 하나는 주주예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쵸? 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일까? 채권자가 아니라 둘 다 돈을 조달해 줬는데 기업의 주인은 왜 주주라고 할까? 여러분 이제 생각 속에서 아까 제가 요거 자본 얘기할 때는 순전히 내 돈, 남아있는 순수하게 내 돈인데 사실은 기업에 남아있는 돈이거든요. 기업에 남아있는 돈.
그 기업에 남아있는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고 주주를 좀 분리하세요. 개인 사업 아니에요. 지금 그냥 기업 별도, 주주 별도예요. 그리고 채권자 별도. 기업이라는 어떤 법인에서 돈을 조달해주는 채권자와 주주가 있는데 왜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냐? 요걸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 돈을 벌어요. 기업이 돈을 벌어요. 기업의 목적은요. 결국은 채권자와 주주한테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한테 먼저 지급할까요? 채권자한테 먼저 지급할까요? 아니면 주주한테 먼저 지급할까요? 채권자한테 먼저 이자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이자 형식으로 지급하고 그 이자는 정해진 이자율이 있죠. 그렇죠? 정해진 이자율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세금 내고 다 한 다음에 나머지 있죠. 그 나머지를 주주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나머지 찌끄레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찌끄레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채권자한테 정해진 이자 주고 다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주주는 나머지 다 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주는 이득입니다. 채권자는요. 딱 이자만 받으면 되거든요. 기업이 커지든 뭐 작아지든 그냥 작아져도 나한테 이자 딱 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냥 나 이자만 따박따박 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주는요. 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씁니다. 왜? 나머지 다 낼 거니까. 그래서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고 그거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를 할 때 채권자 먼저 주고 물론 그 위에 종업원도 있겠죠. 종업원 빼고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할 때 채권자 주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세금 뜯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재무제표 볼 때 채권자가 더 신경 많이 쓸까요? 주주들이 더 신경 많이 쓸까요? 주주들이 훨씬 더 신경 많이 쓰겠죠. 재무제표 볼 때. 그러면 주주들만을 위한 어떤 표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본변동표입니다. 자본변동표. 그래서 영어로는 자본을 equity라고 얘기하거든요. Owners equity. 그 equity에 대한 change statement. 그게 자본변동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소유주의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본 20억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본 얼마 있을 거예요. 요거의 변화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표처럼 뭔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구분을 하는 거. 그게 자본 변동표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 변동표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 봐야 될 그 항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가가지고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공기업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때 보통은 채권자 입장으로 갈 겁니다. 공기업 보통 채권자 입장으로 가는데 주주 입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다 지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서 지분 소유하고 있고 주주예요. 주주.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채권도 있지만 출자 전환돼가지고 주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기업도 어떤 일반 그 사기업의 주주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본 변동표를 보기도 하겠죠. 근데 자본 변동표보다는 뭘 더 보냐면 전체 기업의 흐름.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돈이 얼마가 움직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결과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지금 재산 상태가 얼마 있고 이거를 보면은 뭐 내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얼마 벌어, 얼마 있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 돈이 얼마나 변했지?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석, footnotes, disclosure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 추가적인 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담아낼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도 주주들, 채권자가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밑에다가 주석의 형태로 해가지고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은 소재지가 여기고요. 대표이사의 이름은 뭐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어디 있고요. 이 공장이 담보 차입을 한 거예요.
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거 공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 공장을 만든 겁니다.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울 나중에 활동들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주석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상에서도 이러한 거는 무조건 주석으로 기재를 해라는 회계 기준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사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지만 고수들은 이 주석을 잘 봅니다. 이 주석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발라내는 게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볼 때 그 보통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석 표시돼 가지고 참고 사항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도 이 자산에 대한 주석 사항이 밑에 쭉 있고 그 다음에 부채의 주석 사항이 쭉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왜 얘가 증가했지? 얘는 어떤 항목이지? 해가지고 주석을 찾아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주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그 우리 재무제표 5개, 그 다음에 메인이 되는 거 3개 설명드렸고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작성해 볼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요거 3개 작성할 거거든요. 자, 작성을 하기 전에 기업의 활동을 한번 우리가 좀 볼게요. 거기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기업의 활동이 크게 조달이 있고 자금 조달 배웠죠? 조달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한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생산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구매. 제조업은 생산을 하겠죠. 삼성전자, LG전자 물건 만드는 기업들. 그럼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제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매하는 그 기업도 있는데 회계에서는 저 구매하는 기업을 보통 다루거든요. 이 구매하는 기업이 바로 상기업입니다. 상기업, 유통기업, 이마트, 월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상기업들 있죠. 상기업은 물건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진 얹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여기가 상기업이죠. 그래서 상기업은 생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상기업은 구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구매. 그래서 생산 또는 구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판매를 하죠. 판매. 그 판매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를 줘야겠죠. 기업은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그냥 허구의 실체거든요.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면은 그거를 채권자 주주한테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분배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자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주주예요. 그래서 분배를 합니다. 근데 분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한테는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이자 정해진 계약서가 있으니까 줘야 되거든요. 그럼 주주한테 분배를 하잖아요. 배당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배하지 않고 그냥 재투자라고 하거든요. reinvestment. 그래서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되는 기업의 활동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리가 끊겨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로 고리가 끊기면 망하는 거예요. 생산 이빠이 했는데 이빠이라는 표현은 안 되죠. 생산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판매를 못해. 그럼 기업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를 했는데 외상 판매예요. 외상 판매. 근데 외상 판매하면 나중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가지고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못 받아. 그럼 분배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끊겨지면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자금 조달부터 분배에 대한 설명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금 조달. 기업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활동은 재무활동이죠.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 누구한테? 채권자로부터. 그 다음에 내부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네, 어떤 식으로?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은 차입
사채 발행 이런 게 있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내부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출자, 유상증자. 요거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죠. 투자는 뭐 어렵지 않죠. 기계 장비 사고 공장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구매. 제조업은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기업, 유통기업은 구매를 하는 것이죠. 영업활동에 속하고요. 판매. 생산 또는 구매한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죠. 영업활동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창출된 수입으로 채권자, 주주한테 조달한 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 이게 분배죠. 이거는 영업활동, 재무활동 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재무활동이 아니네요. 약간 분배 재무활동 느낌인데 영업활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그 3번 재무제표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사실은 뭐 시산표 작성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무제표를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지 실제로는 어떤 거래가 빡 발생되면은 재무제표에 빡 입력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회계거래가 5가지 제가 나눌 거거든요. 그 5가지가 아까 위에 얘기했던 조달, 투자,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판매, 분배. 요거 순서대로 5가지의 거래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1번 지한송 회계사는 붕어빵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회계법인 생활을 접었습니다. 붕어빵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 잔송 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잔송이었어요. 지한송을 빨리 하면 잔송이 됩니다. 어렸을 때 별명들은 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잔송이에요. 그 다음에 붕어빵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총 100억인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무가장은행, 은행으로부터 차입 50억. 그 다음에 지한송 회계사가 법인 생활을 통해 모은 50억. 없겠죠, 사실은. 그냥 적은 거예요. 그냥 제 희망사항이죠. 그 다음에 잔송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입력을 시켜볼 거예요. 자, BS죠. 재무상태표를 제가 줄여서 BS라고 쓸 거예요. B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순이익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니까 여기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기초 현금에서 순 현금 흐름을 더하면 기말 현금이 된다. 볼까요? 자, 최초의 기업이 될 때는 아예 0부터 시작하겠죠. 그냥 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첫 번째 거래를 합니다. 조달을 해요. 그러면 제가 BS에다가 조달을 한 흔적을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억 단위 생각할게요. 100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부채 50, 그 다음에 자본 50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을 했죠. 이렇게 하면 요 원래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없어지죠. 이 거래가 끝나고 나면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거래가 끝나면 재무제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작성했어요. 좌우 딱 맞추면 됩니다. 100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 아직 영업활동 안 했습니다. 작성 안 해요. 됐죠? 자, 현금 이거 해요 안 해요? 이거 해야겠죠? 왜?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왔는데 100억 들어왔습니다. 그 100 어디다가 적어요? 재무죠. 재무에다가 여기다가 100을 적습니다.
그래서 순현금흐름 100. 기초연금 얼마예요? 없는 거죠. 없는 상태잖아요. 0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말현금이 100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사실 요거 플러스 안 적어도 되겠죠? 플러스 안 적고 그냥 100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래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회계의 그 중간중간의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은 재무제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투자해 볼게요. 두 번째. 100억 있는데 그 100억 가지고 뭐 했어요? 붕어빵 생산 공장을 지을 토지 30억, 공장 40억, 기계장치 10억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토지, 공장, 기계장치. 보통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 지금 얼마 썼어요? 80억 썼죠? 그렇죠? 80억 썼잖아요. 그럼 80억 현금이 원래 100억에서 80만큼 줄어들겠죠? 현금이 80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공장 기계, 거기에 토지, 이게 생기죠? 그거를 합쳐가지고 제가 유형자산, 고정자산, 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걸 합쳐서. 그러면은 제가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할게요. 유형자산. 이 안에는 토지, 공장, 기계장치. 요거를 그냥 토지, 공장, 기계장치 이렇게 뭐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합쳐가지고 유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80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거래가 딱 끝난 후에 현금 얼마 돼요? 20. 유형자산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 또 100 맞죠? 그렇죠? 자, 이제 수익비용 아직 생산 판매 활동 안 했습니다. 수익비용 아직 작성 안 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현금흐름표 한번 작성해 볼게요. 현금흐름표 이제 지우고 작성을 해야겠죠? 지운 다음에 기초연금이 이제 얼마 돼요? 100이 되죠. 100, 그렇죠?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얼마 썼어요, 현금? 80 썼는데 영업투자 재무 중에 뭐예요? 투자죠, 투자.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 순현금흐름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은 기말현금 20이죠? 그러면은 저 기말현금 20과 여기 있는 현금 20을 맞추면 이제 왁구가 맞는 거죠. 왁구란 단어도 안 되는데 뭐라고 쓸까요? 왁구 대신에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아다리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다리요, 아다리. 밸런스, 균형, 뭐 이런 좋은 단어가 있지만 그래도 왁구가 딱 입에 딱 잘 붙는데. 어쨌든 왁구를 맞추면 된다. 결론적으로 아다리, 왁구, 균형, 밸런스 이거 맞추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뭐 했어요? 그 생산 설비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듭니다. 붕어빵 한 개 만드는데 1,000원이 소요되고요. 네, 팔기 위해서 미리 대량 생산했어요. 미리 100만 개 만들었습니다. 100만 개, 그 100만 개 곱하기 1,000원 제가 해놨어요. 10억. 10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생산과 관련된 활동은 과연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볼게요.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작성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샀고 이 유형자산으로부터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형자산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붕어빵 만들 때 추가적으로 얼마 더 들어갔대요? 10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 10억 감소하겠죠? 10억 감소할 거예요. 10억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재고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붕어빵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여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에 있는 재고자산을 보면 그 기업이 뭘 만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핸드폰 이렇게 안 적혀 있다고요. 가전 이렇게 안 적혀, TV 안 적혀 있어요. 재고자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고 그 재고자산이 뭔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붕어빵 이렇게 안 적을 거예요. 붕어빵 이렇게 적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게 있죠. 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 재고라는 걸로 10억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것도 10억 증가시키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거래가 끝났어요. 그러면 BS 한번 볼게요. 현금 얼마 남아요? 10억 남죠? 현금 10. 그 다음에 재고 10. 이렇게 되면은 맞죠? 밸런스. 자, IS 작성할까요? 안 해요. IS 작성 안 합니다. 제가 IS는 뭐라고 했어요? 순자산의 증감을 얘기할 때 IS라고 했습니다. 돈 번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자본 그대로 50입니다. 그래서 IS 작성 안 해요. 그럼 IS는 언제 작성하냐? 이따 4번에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IS 작성 안 하고 CF 볼게요. CFA는 여기는 기초랑 기말 바꿔야겠죠? 기초가 지금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억만큼 현금 유출이 됐잖아요 아까. 그 10억 현금 유출이 된 거는 어딜까요? 영업, 투자, 재무 중에 영업입니다. 생산은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기계 이런 거는 투자고요.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거는 뭐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업으로 봅니다. 영업. 그래서 영업 CF 10. 그래서 순현금을 10 해가지고 기말연금 10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룰에 맞게 그냥 탁탁탁탁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가 어려운데 이제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 수요 예측 실패. 100만 개 중 몇 개 팔렸어요? 50만 개 팔렸어요. 50만 개 팔리고 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총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100만 개 100만 개 생산했으면은 100만 개 다 팔아야지 50만 개밖에 못 팔았잖아. 그럼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회계에서는요 판 거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50만 개 나중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50만 개 판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자고요. 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잘 팔았죠.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았잖아요. 즉 마진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 마진을 남긴 거는 잘한 거예요. 그 잘한 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수익 거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 줘야 된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여기 BS부터 볼까요? BS에 얼마 들어왔어요? 10억 매출 발생해 10억 들어왔죠? 요거 10억, 현금 10억 들어왔습니다. 자, 재고가 10억만큼 있었는데 몇 개만 없어졌어요? 5억만 없어졌죠. 그렇죠? 50만 개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얼마 줄여요? 5억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5억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에 50만 개 붕어빵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맞죠? 왁구가 안 맞죠? 아다리가 안 맞죠? 왜? 얘가 증가하겠죠. 5만큼. 그러니까 50만 개에 대해서는 5억만큼의 마진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개에 대해서는 10억에 팔고 근데 그 10억에 해당하는 재고는 5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 개당 1,000원의 이익인데 50만 개니까 5억. 이렇게 여기다가 올리면은 맞죠. 가 맞죠? 이렇게. 그러면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표시를 하냐? 현금 얼마 돼요? 20대죠. 재고 얼마? 5 되죠. 그러면 현금 20, 재고 5,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55가 됩니다. 그러면 딱 맞죠? 자산의 사이즈가 증가했네요. 100에서 105만큼. 자, 이제 수익 비용 요걸 입력시킵니다. 자, 수익 2,000원 50만 개에서 2,000 곱하기 50만 개 해가지고 10억
10억. 비용은 50만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50만 개 아까 얼마 구입했었어요? 1,000원. 1,000원에 구입했죠? 그게 5억이죠. 그 5억은 여기 있는 비용 5억은 사실 이 재고가 감소한 그 값과 똑같죠. 그렇죠? 재고 감소한 값과 똑같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5억 이렇게 됐고 이 5억만큼 증가한 부분 그게 어디에 표시가 됐었어요? 아까 그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에 표시가 됐었습니다. 50억짜리 자본이 55억이 됐어요. 그 순액으로 5억이 증가한 건데 사실은 이런 거죠. 50억짜리 자본이 60억 된 다음에 매출 때문에 그 다음에 재고 떨면서 50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짜리가 55가 될 때 그냥 바로 55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매출 60 됐다가 비용 5 해가지고 55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액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총액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작성해 볼게요. 기초현금이 얼마 있었냐면 10억 있었습니다. 10억 있었고 이제 볼게요. 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 들어왔죠. 판매해가지고 10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영업투자 재무 중에 영업.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요. 물건을 팔 때 옛날에 구매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구매한 거를 이제 팔잖아요. 지금 팔잖아요. 보시면 회계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기준인데 구매할 때 있죠. 구매할 때 비용을 안 잡고요. 언제 비용을 잡아요? 팔 때. 팔 때 같이 잡아요. 왜? 마진을 보여주려고. 마진을 보여주려고 팔 때 잡는 거예요. 근데 구매할 때 10억 비용 안 잡고 재고로일 때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팔 때 그거에 대한 재고만큼을 비용으로 쩝니다. 그래가지고 마진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마진이라는 게. 나중에 저 재고자산 5억 남은 거 있죠? 그거 나중에 또 팔리면 그때 또 비용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저 재고가 이제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더 고급인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재고 5 없애고 그냥 비용 잡아버립니다. 계속 안 팔리면 어떻게? 얘 5억 없애고요. 비용 잡아버려요. 이렇게.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회계를 배우면요, 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해보지도 않았고 그 거래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구매 활동 해보고 실제로 판매 활동 해보면은 그 거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는데 안 해보셨으니까 그냥 책으로, 그냥 상상의 나래로 그렇게 그 거래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씩 그 거래를 공부한 다음에 이 거래가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상엔 거래가 되게 많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래들을 우리가 회계에서 배울 거예요. 물론 저랑은 안 배우겠죠. 자, 어쨌든 마지막. 자, 마지막은 분배인데요. 제가 분배를 누구한테만 일단 분배를 했냐면 채권자한테만 분배를 했습니다. 주주한테는 분배를 안 했고요. 저는 나중에 재투자할 거라서 분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채권자한테만 분배한 건데 보세요.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는 10%래요. 이자율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얼마 빌렸어요? 50억 빌렸었죠. 무가장 은행한테. 그러면 거기에 이자율 10%니까 50억 곱하기 10% 하면 5억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5억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무가장 은행한테. 자, 무가장 은행한테 5억을 줍니다. 자, 5억을 주면 현금 5억이 없어지죠? 이자 비용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내 돈 나가는 거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5억이 없어집니다. 이 부채 50억을 왜 안 없어져요? 얘는 원금이에요, 원금. 원금이니까 원금 상환할 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여기 내 돈 나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돈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요 거래가 끝나면 현금은 15가 되고요. 자본은 50이 됩니다. 그럼 맞죠? 100. 자, IS 적겠습니다. IS. 원래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을 같이 인식하는데, 그런데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과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비용 O 이렇게 적습니다. 비용, 이자 비용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냥 비용 O 적어요. 그러면 순이익 얼마? 마이너스 5죠. 순이익. 제가 이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5가 사실은 아까 자본 55를 50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F 보겠습니다. 기초현금이 20 있었고요. 자, 이 5만큼 현금 유출됐죠. 그러면 요거 인식해야겠죠. 자, 그 5는 어딜까요? 영업, 투자, 재무 중에 재무, 투자, 영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 기준은 KIFRS라고 해가지고 국제 회계 기준을 배울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기업들이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IFRS는 상장 기업하고 좀 대기업이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회계 기준은 중소형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이 큰 틀은 똑같은데 일부 세부 항목이 조금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IFRS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만큼 현금 흐름 나간 거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하고 싶으면 영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아까도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영업, 어떤 사람은 투자, 어떤 사람은 재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IFRS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일 수도 있고 재무일 수도 있고 영업일 수도 있다. 보통 투자로는 잘 안 가고요. 영업 또는 재무로 갑니다. 어쨌든 너의 선택에 맡길 게 이게 KIFRS고, K갭이나 US갭, 미국 회계 기준하고 그 K갭, 그 한국 그 IFRS 말고요.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요거를 뭘로 보냐면 영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IFRS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재무로 갈 거예요.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재무거든요. 나중에 재무관리 배울 때는요, 저기는 이자 비용 있죠? 그런 것들 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령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논리에 의해서 만든 거고, 그 논리는 재무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논리예요. 재무관리에서는요. 작성했습니다. 5가지 거래가 다 끝나면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래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이 짓을 해야겠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다음에 그 5가지 거래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기록을 딱 합니다. 한꺼번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이렇게 그 재무상태표 만들고, 수익 비용은 한꺼번에 딱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5가지 거래 중에서 4번째 거래, 5번째 거래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수익 10에 비용 10이었죠. 비용 10이었죠. 그래서 순이익 0이죠. 왜? 아까 4번째 거래에서는 매출 10에 비용 5였어요. 그쵸? 그래서 순이익 5 남은 거고, 마지막 5번째 거래에서 비용 5가 있었습니다. 그거 합친 거죠. 합친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한꺼번에 하면 기초현금은 0이었습니다.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이 15가 나오겠죠, 당연히. 순현금 흐름이 15가 증가할 텐데,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한번 쭉 볼게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까 제가 투자가 가장 심플하니까, 투자는 얼마예요? 투자는 80 나갔죠? 1번부터 그냥 한번 해볼까요? 1번은 100억만큼 재무가 증가를 했었고, 2번 활동에서 80만큼 투자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10억만큼 영업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10억만큼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 0이네요. 0이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재무활동 마이너스 5니까 요거 95죠. 95. 그러면 딱 맞죠? 이게 5개의 거래를 한꺼번에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장부를 작성한 다음에 외부에 공시를 할 때 매일매일 공시를 하지 않고 보통 1년에 한 번 공시를 하거든요. 뭐 대기업,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공시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공시예요. 1년 공시. 그럼 1년 동안의 거래들을 다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툭툭툭툭 박는 겁니다. 수익 얼마, 비용 얼마, 현금으로 얼마 다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제표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뭐 이게 왁구가 안 맞잖아요. 왁구가 안 맞으면 어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다. 회계팀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그래서 회계팀이 바쁜 거예요. 그렇다. 여기까지 재무제표 작성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 재무제표 작성 원칙들 있거든요. 원칙들, 회계 기준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